일단 그 주제 자체는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법제에 있어서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두 법제를 비교하는 건데, 일단 부동산 개념을 좀 설명을 하고요. 살펴보고, 그다음 양법제에서의 기본 원칙, 그 특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토지와 주택에 대해 개인이 갖는 권리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한국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 논의를 잠깐 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주의 법제랑 사회주의 법제라고 하면 일단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시장 경제를 기초로 한 대륙법 국가로서 우리나라 밑에서 프랑스 국가를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영미법 국가도 있습니다만 대륙법 국가가 아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일단 논의에서 되게 좋고요. 그리고 사회주의 법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계획경제 기초로 해서 사회주의 계열에 속하는 북한, 구소련 국가들이 대표적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바로 안에 표시를 해놨는데 중국은 약간은 절충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언급은 하긴 하겠습니다만 대체로 북한과 구소련 중심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부동산 소유 제도에 대한 얘기니까 부동산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개념을 굳이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본주의 하에서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토지 및 자산이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는 건물을 독립적으로 인정하지만 유럽의 대부분 국제는 건물은 토지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독립된 부동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 하에서는 토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법제에서는 1980년대 말까지 부동산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부정했었습니다. 1917년 볼시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 바로 다음날 공포했던 최초의 법령, 바로 토지에 관한 법령. 거기서 개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영구적으로 폐기한다고 아예 선언을 해버렸고 실제로 소련이 망할 때까지, 해체가 될 때까지 토지에 대한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회주의 민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1920년의 민법전에서도 부동산 개념은 없고요. 물건에 관한 조문에서 보면 거기에 공식적으로 입법 해설을 달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놨냐면 토지에 대한 개인 소유권을 폐기한 결과 물건을 부동산과 동사로 부르는 실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토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래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그 소유권은 국가만이 향유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구분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80년대 말까지 북한, 중국 법을 보면 다 부동산 개념이 없습니다. 다만 그럼 뭘 사용했냐? 생산 수단이죠. 중국에서는 생산 자료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차피 같은 개념이거든요. 물건을 부동산, 동산으로 나누지 않고 바로 생산 수단, 소비재로 나눴던 것입니다. 그런데 1990년에 바로 북한에서 민법을 제정하면서 부동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90년 민법 45조에 보면 부동산 개념이 등장을 하고요. 중국 2007년 물권법 제정 시에도 부동산이 들어옵니다. 러시아법에도 들어오긴 하는데요. 94년. 다만 러시아는 90년 이후에는 사회주의 국제가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경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구소련 국제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90년 이후부터는 부동산 개념이 도입이 됐으니까 그러면 사실상 같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법제 하에서는 부동산의 개념 자체가 그 내용이라든지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에 있는 두 법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등등으로 나눈다라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우리랑 상당히 비슷하네. 우리 민법 99조랑 상당히 비슷하네 생각할 수 있지만 대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을 보면 부동산이란 토지 이용권과 건물 거기에 달린 물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법령마다 다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은 뭐냐? 바로 규율 대상, 적용 대상과 목적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관리법은 일반법입니다. 우리 민법과도 같은 그런 법인데 물론 사법은 아니고 공법의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북한 주민들한테 적용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사법적인 성격이 아주 강한 대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북한 주민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적인 권리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법제랑 사회주의 법제는 결코 부동산이라는 개념을 같이 쓰고 있지만 같은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르게 생긴 거를 지금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랑 사회주의 법제에서의 부동산을 논할 때는 이런 부분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고 이런 기초 하에 논의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기본 원칙인데요. 자본주의에서는 당연히 근대 민법 이후에 3대 원칙이라고 하는 소유권 전대 원칙, 그 다음 사적 자치 원칙, 개인이 알아서 제일 잘 안다, 개인이 제일 잘 안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법제에서는 아니다. 개인의 소유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회 전체의 소유권이 중요한 거고 사적 자치가 아니고 국가가 알아서 중앙 집권하는 정부가 계획 경제를 실현한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면 사회주의에서는 아주 강하게 잘 보이는 손이 작용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동산 소유권의 특색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본주의에서는 소유권이 당했습니다. 주체와 무관하게 국가가 됐든 법인이 됐든 자연인이 됐든 하나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물건이죠. 물건은 뭡니까? 채권과 달리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갖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사회주의에서는 소유권이 단일하지 않고 유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련 당시의 민법상을 보거나 현재 북한 민법을 보면 장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가 소유권이 제일 앞에 오고요. 그 다음 집단 농장 등의 소유권, 노동조합, 기타 사회단체의 소유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개인 소유권이 있습니다. 북한 민법도 마찬가지죠. 국가가 제일 앞에 있고 개인이 제일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유형화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내용에 따라서 또 차별이 이루어집니다. 국가만이 완전한 소유권을 향유하고 개인은 아주 제한적으로만 소유권을 향유합니다. 그래서 북한 민법 58조를 보면요. 개인 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소유할 수 있는 거죠. 범위도 제한, 목적도 제한, 그러니까 양적, 질적 제한이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봐서는 물건에 대한 권리처럼 보이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거죠. 결국 그 배후에는 계급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접근이 상당히 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토지에 대한 권리를 잠깐 보면요. 우리는 지금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 사회주의에서는 소유권은 인정이 안 되니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사용권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 사용권은 과연 뭔가요? 단순히 그냥 토지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개인이 개인에게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상의 권리는 아니고 바로 불법상의 권리.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의무이기도 합니다. 사회주의 법제에서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권리도 인정하지만 반드시 토지를 사용해서 경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그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 이용권 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권이 과연 뭐냐라고 처음 보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부동산이 토지 이용권이다? 약간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상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토지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권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토지 소유권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법제에서도 대놓고 토지 소유권을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 본질은 토지 소유권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왜냐? 그 토지 이용권이라고 하는 건 최고 50년 동안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기한 제한이 있으니까 다른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우리가 평균적으로 소유권을 향유하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네, 이거 좀 처리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소유권 자체를 향유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토지 이용권, 북한에서 말하는 토지 이용권을 갖고 양도를 할 수 있고요. 매매 계약을 통해서, 교환 계약을 통해서, 그리고 또 바로 저당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담보물로서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 소유권보다는 제한적이지만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자본주의 체제랑 사회주의 체제에서 부동산이랑 같은 개념을 쓰지만 본질은 같다고 했죠. 이거는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토지 소유권이라고 그러고 사회주의 법제에서는 토지 이용권이라고 하지만 겉은 다르지만 본질은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택인데요. 우리는 건물에 대해서 사소유권이 인정이 되는데 사회주의 법제에서는 건물이 아니고 주택에 대해서만, 즉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고 사소유권이 아니고 개인 소유권입니다. 그 차이가 뭐냐? 더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아주 명확합니다. 사소유권은 private ownership, 그다음 개인 소유권은 individual ownership. 소련 시대 때 사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개인 소유권이라고 하는 기능을 만들었고요. 그게 계속해서 여전히 사회주의 법제에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자본주의 법제랑 사회주의 법제를 비교할 때 개념을 논하거나 어떤 기본적인 원칙을 논할 때 그냥 유사해 보인다고 해서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거고요. 다르게 보인다고 해서 다르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분당 국가이기 때문에 통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설사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습니다. 토지 소유 제도를 어떻게 통합할 거냐, 그다음 토지와 주택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제가 이걸 다 원하기 좀 어렵고요. 그 논문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에는 우리가 무조건 통일이 되면 우리의 제도를 북한에다가 이식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보다는 그래도 북한 지역의 어떤 특성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적인 부분은 빼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통일에서 전제되는 거는 적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자본주의가 항상 승리를 했기 때문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북한 제도를 무시하고 바로 우리 제도를 다 이식해버린다, 토지 이용권 다 무시하고 우리 바로 토지 소유권 인정해야 된다, 그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토지 사용권 제도가 어느 정도는 인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토지 소유권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로 수렴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사유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사유화를 할 거냐, 아니면 조금은 시차를 두고 할 거냐. 지금 소련 붕괴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주택이 사유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자본주의 체제, 어떤 시장 경제의 맛을 봤으니까 다 소유를 원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많은 러시아 국민은 괜히 그 소유해가지고 더 부담만 되고 더 골치 아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 차라리 그냥 계속 내 건 아니지만 내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이 사용권을 유지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북한 지역 주민들이 이런 소유권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계속해서 북한 문제,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여전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해도 여전히 부족하고 막상 통일이 된다면 참 혼란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도 고견을 듣고 또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게 생각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발표해 주시는 내용 잘 들었고 굉장히 흥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부동산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입니다만, 이제 도시계획이 뭐 하는 거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제 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권에 제약을 가하는 행위가 도시계획이다라고 이제 저는 뭐 주장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소유권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뭐 관심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좀 코멘트를 드리면, 일단은 그 처음에 이제 뭐 원고에서 없어서 사실은 조금 궁금했는데, 이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그 대상이 사실은 자본주의 국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넓게 보지만 각각의 제도나 법제가 굉장히 다른데 그거의 대상이 사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고,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근데 그 부분은 이제 PPT에서 조금 정리를 해주셨지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로 예로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제도들이 어떤 자본주의 법제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가? 이 제목과 같이 뭐 러시아가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거는 뭐 이해가 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연구의 범위를 좀 명확히 해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런 자본주의 법제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를 보고 계시는 게 이제 결국은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 근대적 소유권 개념을 주로 이제 다루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민법도 그 근대적 소유권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상위법인 헌법은 그 현대적 소유권 개념을 다루고 있단 말이죠. 어떤 그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어떤 공적 제약을 가할 수 있는 현대적 소유권 개념을 다루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원고의 전체적인 내용이 민법 중심으로 근대적 소유권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현대적 소유권 개념의 상당 부분이 결국 뭐 사회주의적인 어떤 조금 더 공공의 역할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검토가 좀 같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말이 쉽지 않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헌법에서 그 농지에 대한 경자유전 원칙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그 토지의 유형화된 소유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어떤 이 목적 자체가 통일을 염두에 두는 거라면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권에 대해서 사실 법적으로 명확하게 나누고 있지는 않지만 그 소유권 자체를 사실은 뭐 사용권, 개발권, 처분권 뭐 이렇게 개념을 좀 쪼갤 수 있다면, 특히나 뭐 저 같은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은 그 개발권, 어떤 밀도나 용도의 추가적인 활용 가능성, 이런 게 사실은 그 토지 소유권의 현대 도시에서는 어떤 핵심 개념인데, 이거를 어떤 소유권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좀 뭉뚱그렸다고 할까,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으로 보다 보니까 그 개발권이나 처분권에 대한 논의가 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3명, 전 세계에서 학생 수가 제일 적은 대학 3명입니다. 세명대학교 부동산학과에 근무하는 김행조입니다. 오늘 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법제에 있어서 부동산 소유제도에 관한 연구인데, 제가 마침 또 작년에 연구를 하면서 북한 토지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도 갔다 왔고, 개성이랑 개성 시내 그 선주교라든가 금강산 쪽, 한국토지공사 토지연구원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 근무한 덕분에 북한의 개성까지 갔다 오고, 평양 좀 가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이 논문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개념적인 내용이 많이 있고 그런데,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주제 자체가 향후 통일 한국의 부동산 제도 이제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건데, 좀 더 연구 방법 측면에서 이제 이 사례가 독일 사례가 가장 바람직하고, 그리고 이제 연구의 어떤 시간적 범위, 장소적 범위, 내용적 범위를 구체화했으면은 좀 더 어떤 실용성 있는 연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지금 여기다 더 추가적으로 향후에 이제 좀 논문을 반영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토지공사 근무하면서 1996년도 그때 아마 북한에 대홍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 전에는 가뭄이 있었고, 심각한 정도로 이제 홍수가 나면은 SO 시설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실에서 북한을 평양을 갔어요. 그때가 아마 97년이니까 우리 토지공사뿐만이 아니라 전 부처에서 다 아마 올라갔을 건데, 왜 그러냐면 북한을 받아들인 거예요. 너무나 완전히 그때가 이제 북한을 고난의 행군이라고 95년도부터 아마 98년도까지 아주 심각한, 그냥 다 죽어나갔어요. 아마 그 전에 더 올라온 것은 말이지만, 그만큼 북한이 우리 입장에서는 시나리오가 있었다면, 야, 북한이 자멸할 거다, 반도 통일이 갈 거다 해가지고 이제 연구를 많이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우리 토지공사에서
우리 공사 입장에서는 이제 단지 조성하고 하는 그런 거 시작됐는데 개성 공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 금강산 쪽은 관광에서 현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진척이 되다가 이제 말아서 가지고 좀 이제 아쉬움이 있어요.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그 소유권에 대해서 이제 혼란이 이야기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지금 있었던 그런 차원이 저기가 아니라 큰 틀을 흔들어야 될 거예요. 헌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왜? 우리나라 현재 헌법은 제3조 보면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 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북한 땅도 우리 거예요. 우리 소유로 보고 있다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전쟁 나가고 등기부를 갖고 넘어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소유권을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우리 그 공부상에 1910년에서 24년 조선토지조사학과 임야조사 사업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100여년까지 지금 쓰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북한은 다 소각했어요. 그걸 기초해서 등기부를 만드는데 등기부를 다 소각했어요. 그러면은 그때 넘어온 우리는 아직도 거기도 이제 우리나라 영토인데 그런 문제 또 만약에 이제 통일됐을 때 그러면 현재 있는 거기는 아마 국유주의로 할 건지 공유주의로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집단 소유로 되어 있고 아마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걸 법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이제 만약에 할 걸 생각을 해가지고 헌법 제4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그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된다. 이게 헌법 4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논의되고 이런 것들도 결국은 정책적 그런 그 통일 정책을 수립하는데 한 부분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아마 이제 논문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할 건가. 그래서 기존 지금 발표해 주신 그런 거에 기초해가지고 좀 더 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실질적인 그런 문제가 다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전종입니다. 부동산 학회에서 발표되는 논문이 대부분 통계 논문인데 그래도 법학 논문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반갑고 이런 법학이라는 것이 근간이 되기 때문에 나온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본 논문에서 보면은 체계가 다른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 부동산 소유 제도라고 그랬는데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자본주의는 당연하게 매매하고 소유가 가능하지만은 사회주의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매매라든지 소유 취득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제가 이런 사업을 봤을 때 본 논문에서 자본주의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토지나 부동산 사용권에 대한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많이 넣었으면 좀 더 이 논문이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 논문에 보면은 아까도 지금 발표를 하시면서 토지 사용권하고 이용권을 자꾸 지금 내용에도 들어가 있고 그 내용 나오는데 과연 사용권 뭐고 이용권이 뭔지도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목에서 보면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법제에 있어서 부동산 소유 제도에 관한 연구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제목을 지금 이제 체계가 다르고 소유권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자본주의 부동산 소유 제도와 사회주의 체제에서 토지 사용권 제도 비교 연구를 했다면 논문이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모든 것이 판단이 빨라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이후로는 사회주의 체계에서의 토지 사용권은 사실상 준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것 같다 그러면 토지 사용권자 당연히 토지에 대한 용도 전환, 매매, 임대, 재임대, 상속 모든 것이 거의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비슷한 개념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 그러면은 제목을 갖다가 주제를 바꿔줘가지고 어떻게 한다면은 훨씬 더 좋은 논문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명대학교 부동산학과 김남선입니다. 이재호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법제에 있어서 부동산 소유 제도에 관한 내용인데 현 시점에서 제가 이제 통일과 부동산 키워드를 갖고 검색을 해봤더니 학술 논문이 한 300편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이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준비 없는 통일 후에 정치, 사회, 경제 분야에서 오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선행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 소유 제도의 기본 원칙과 또 각 법제의 부동산 소유권과 권리가 갖는 특색을 비교 연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3가지 정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연구가 이제 문헌 연구로 이루어졌는데 그 문헌 연구가 대체적으로 2차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참고 문헌을 보니까 대부분 조금 시기가 지난 올드한 자료들이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최근 자료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둘째는 사회주의 법제에 대한 연구 진행에 있어서 그 다양한 국가의 법제가 포함되어서 연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러시아 연구를 이제 법제를 연구를 하셨는데 또 이제 통일 후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공한 국가와 또 실패한 국가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을 텐데 그 나라의 부동산 법제에 대한 연구가 같이 이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뭐 독일, 뭐 헝가리, 뭐 체코 이런 것도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또 셋째적으로 보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법제에서 부동산 소유 제도에 대한 그 개념 정리만 거의 이제 나열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 통일 후 부동산 소유 제도에 대한 그 두 체제를 그 법제를 비교한 후에 그 대안 제시가 없고 사회주의 법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는 정말 이제 문헌 연구만 가능한 것인가? 아직까지 실증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가? 이왕이면 이제 사례 연구를 통한 그 실증 연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향후 그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에 부동산 제도 통합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가 이제 필요한데 그런데 이제 초석이 되는 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국제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강병섭입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동산을 전공하는 사람들이라면 통일 후에 부동산 소유권의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근데 워낙 많은 부분을 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한다면 통일이 되고 나서 흡수 통일이라는 건 이제는 없는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통일 이후에 사회주의 체계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가 들어가서 좀 변화하는 일상, 변화하는 그런 체제의 변화 속을 우리가 이해를 할 시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체제의 공존기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 사회주의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북한을 제외하고는 중국, 쿠바, 라오스라든가 베트남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베트남 같은 나라들은 이미 자본주의가 많이 들어가 있는 나라들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가 들어가는 나라를 조금 더 연구해서 보존해줬다면 아마 좀 더 완성도가 높은 논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논문 쓰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현대대학교 손민수입니다. 오늘 이재호 교수님의 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법제에서 부동산 소유주제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의 그 시기성 및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통일부는 지난달 5월 26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마련해서 정부 입법을 추진한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통일부가 제정 30주년을 맞이해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해놨은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하는 독자적 남북 협력의 속도를 내려는 노력이 일어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이재호 교수님께서 이런 논문을 쓰신 것에 대해서 시사성과 친밀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적 검토에서 저자는 논문 23페이지 하단 8번째 줄을 이해한 사회주의 대표적 국가인 러시아에서는 1917년 11월 7일에 해외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날 분포된 토지가
모든 것이 국보로 그런 데가 좀 개인한테는 풀어진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북한에서는 그 사회주의 공체인 러시아에서는 그 부동산 유무라는 걸 제안을 하면서 이 저자께서는 북한에서는 지금 그 개성공업단지라든가 그런 관리로서 3조 3모 2조 1호를 운운하면서 부동산을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처인 그 러시아에서는 이걸 사용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표기하고 있고 부동산 적은 북한에서는 이거 사용을 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통론적으로 학술적으로 연구하면서 좀 모순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면서 이 논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다른 구독자가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함정에 빠졌다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고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자께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5월 27일부터 2시부터 남북교류 협력 개정안을 정부에서는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하고 그 의견을 수렴한 뒤에 입법 절차를 밟아서 연내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가 되어 있는 시점에서 이 연구는 매우 유익한 연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북한 법제에서는 이미 토지 거래 대상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 또 이용권 등을 포함하는 부동산 법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까 발표하는 데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상권에는 30년에 최근 공수된다는 건물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리고 또 넘어가면 또 30년입니다. 그러면 영구적에 가서 50년 논문에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사용권과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이용권에 대해서 좀 불분명하게 우리 이재호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독자들이 이 논문을 읽을 때 상당한 혼란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님께서는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재고해야 될 거라 생각하면서 토론자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해 주신 분들께서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주셔가지고 제가 하나 정도 더 코멘트를 한번 붙이고 싶으면요. 지금 사실 이제 부동산학이 이제 여러 종합과학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전공도 다르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르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우리 충북 대표 홍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현대에 있어서의 사법은 이제 현대사법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 비교하고 있는 대상은 이제 근대사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왜 그럴까를 갖다가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사회주의 체제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갖다가 좀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이 논문에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회계적 정의에 의해서 자산과 재산에 대한 정의를 좀 한번 추가를 하면은 이용 주체, 사용이 됐든 이용이 됐든 부동산에 대한 이용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회계적으로 자산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거래 동기의 결과로서 현재 사용 소유익 처분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율을 지닌 것을 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갖다 만약에 자산이라고 보게 되면은 이거는 업으로서 부동산을 거래를 한 거기 때문에 거래세를 낮추고 그 대신에 자본이득세를 높임으로써 시장 효율성을 제고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 동기의 결과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율을 주는 것을 재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업하고 부동산 거래하고는 이제 구분이 돼야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사용과 소유에 있어서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 사용과 소유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업으로 하느냐, 업으로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정의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가 하나 이제 코멘트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 모든 토론자분에 대해서 답하실 필요는 없고요. 간략하게 종합적으로 발표자분께서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토론을 통해서 고견을 주신 여러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학위 받은 지는 5년이 막 지났고요. 6년 정도 됐고 또 학교로 온 지는 이제 3년 됐습니다.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전공, 또 다양한 시각에서 이렇게 고견을 주셔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오늘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발표는 너무 이제 간략하게 이루어져서 시간 관계상 말씀을 다 못 드린 건 있지만 또 글에 있어서도 부족한 점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반드시 좀 보완을 하도록 하고요. 이 글은 물론이고 또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통일 문제를 다룰 거니까 그런 경우에도 오늘 해주신 말씀을 다 좀 참고하겠습니다. 특히 좀 그 대상을 넓혀봤으면 좋겠다. 제가 학위 자체를 러시아에서 했기 때문에 러시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 구소련 시대에 저는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구소련은 과거에 사라진 나라니까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국가들 중에서 여전히 사회주의 독재라고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베트남이라든지 라오스라든지 특히 중국 이런 쪽을 좀 더 많이 제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말씀해주신 그 근대 민법과 현대 민법의 차이 분명히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제 민법에서도 우리 민법에서도 현대 민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쪽을 좀 더 강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독일 경험의 중요성 이런 것도 제가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권이라든지 이용권 제가 개념을 조금 불명확하게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오래된 자료가 사용된 것도 있고요. 또 특히 러시아 자료 같은 경우는 다 소련 시대 자료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심지어 뭐 제가 보고 있는 자료 중에는 20세기 초 문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또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봐야 되니까 또 한국에서는 많이 소개가 안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그 최신 연구는 많이 반영해야 되고 그게 결국에는 연구가 발전할 수 있는 학문이 발전할 수 있는 정보니까요. 그런 걸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그 언급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해 주신 거 제가 다 적었으니까 네, 다시 집에 가서 좀 천천히 보면서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